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는 날이 바로 정월 대보름이죠. 그리고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월 대보름은 유난히 크고 밝은 달이 뜨는 것 같아요. 휘영청 보름달이 뜨면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게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달님에게 모두가 소원을 비시겠죠. 코로나19가 제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동포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월 대보름달에 소원을 빌었는데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원을 비실 건가요? 이 노래 안 들으면 섭섭하죠. 김부자입니다. 달 타령.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소원 비실 건가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건강하고 네. 이제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소원을 다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요? 네. 달님이 온 지구촌 식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라고 바쁘세요.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1년 중에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는 게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소원들을 빌고 계시는데 달맞이를 저희는 하거든요. 네. 그 보름달 뜨는 시간에 딱 나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달맞이를 하는데 좀 더 굉장히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정월 대보름 때면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빙 그 얼음 조각에 안에 다 등을 넣어가지고 빙등제를 하거든요. 할빈의 빙등제가 제일 크게 하는데 그렇죠. 그 외에도 지역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프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음 조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얼음 조각은 보통 이제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 그 저희들 이렇게 유동으로 하는 거는 천으로 각종 뭐 동물 뭐 선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등을 넣어가지고 프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되면 전 도시 시민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빙등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근데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춥지 않아요. 너무 사람한테 낑겨가지고 막 더울 정도로. 그리고 달을 볼 수 있는 공간이 공원 옆에다 보통 하기 때문에 또 공원 옆에서 달을 보면서 놀 수 있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정월 대보름이 굉장히 온 도시 시민하고 만나는 그런 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네요. 등을 하나씩 전부 만들어서 들고 이렇게 퍼레이드처럼 쭉 길을 걷거나 맞아요. 이러시면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등불이겠네요. 그리고 그날 되면 모든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을 다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는 경우도 많고 애들도 조그만 등을 하나 집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북방 사니까 그 북방은 그때 되면 강이 다 얼어붙기 때문에 등을 바다에 이렇게 물에다가 뜰 수 없어요. 근데 남쪽 가면 등 그 얼음이 얼지 않아서 물에다가 등을 다 연꽃처럼 연등을 다 이렇게 띄워놓고 소원의 등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냥 달만 밝은 게 아니라 온 도시가 이제 등으로 이제 밝혀져 있죠. 네. 아우,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어른 되니까 오히려 막 어떤 데는 추워서 안 나간다 이러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꽁꽁 싸매고 뛰쳐나가는 게 그렇게 마냥 즐거웠거든요. 네. 저희도 그 한국에서는 쥐불놀이라고 있잖아요. 깡통에다가 불 집어넣어서 막 동그라미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달집 태우기도 하고 뭐 불 이렇게 놓으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맞아요. 네. 이런 놀이들이 참 많아요. 다리 밟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다리를 한번 건너갔다 오는 이런 네. 것도 많이 하거든요. 다리를 건너는 행사는 몰랐어요. 앞에 네. 행사는 다 들어봤는데 다리도 한번 건너갔다 오고. 네, 그게 이제 겨울에 주로 집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날은 좀 활발히 움직여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정월 대보름까지 딱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는 명절 기간이니까 요 네. 기간 딱 지나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정점을 찍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는 이제 오곡밥이라고 네. 아시죠? 오곡밥도 만들어서 뭐 동네에 다 나눠서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부럼을 깨트리면서 네. 그 한 해의 소원을 빌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어릴 때 보면 특별히 이제 조선 민족이 있는 그 마을에 가게 되면 오곡밥을 먹어요. 네. 오곡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야채로 무쳐서 뭐 이렇게 산나물 이런 걸 먹고 하는데 네네네. 9가지 나물 예, 같이 맞아요. 하죠.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해서 또 중국의 풍습은 탕圆이란 걸 먹는데 동그랑땡 안에는 그 깨나 달달한 그 설탕이 들어가서 그거를 끓여서 먹거나 아니면 튀겨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이걸 먹어요. 그러면 훈훈하고 따뜻하니까 놀다가 들어와서 한 입 먹고 그 기억 납니다. 네. 부럼 깨는 일은 없나 봐요. 부럼 깨는 거는 저는 안 해봤어요. 네. 그거 안에다가 뭐 넣고 이렇게 치면 거기 소원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 부럼인 이제 호두나 네, 잣, 네. 뭐 밤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름에 깨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아버지께서 잣 있잖아요. 네. 조그만 잣을 깨서 네. 바늘에다 꽂아서 불을 붙여주세요. 어. 그럼 그 잣이 기름 덩어리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얼마나 활을 타면서 잣 불이 막 옆으로 툭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잣이니까 얼마나 잘 탑니까? 네, 그렇죠. 근데도 이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소연이는 이 잣불이 잘 타니까 올 한 해도 건강할 거다.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자신감 아니었나. 네. 자시니까 무조건 잘 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이벤트이자 네. 또 애한테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요. 큰 격려를 주시는 거죠. 네. 네. 동표여러분께서도 아마 잣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네, 많아요. 저희는 네. 잣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그렇죠. 자체가 잣나무들이 꽤 많은 지역이라서. 근데 그걸 태우는 거는 일단 저희 친척들은 안 해봤는지 전 처음 들어봐서. 그거를 이제 약간 큰 바늘에다가 그 네. 잣 뒤에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끼워서 잣불을 붙여주세요. 아. 그러면 잣불이 진짜 막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갑자기 타거든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애한테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을 잘하거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던 정월 대보름 생각이 납니다. 아유, 부럼 얘기하다 보니까 행복의 채통 열어봐야 되겠네요. 중국 윤영성 대련시 최준봉 씨가 옛 고향의 겨울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글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도 해변가 도시 대련에는 한방눈이 퐁퐁 쏟아내리고 있다. 내가 고향 연변을 떠나온 지도 15년이 넘었지만 이때까지 대련에서 이런 큰 눈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여기에도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내리는 한방눈을 멍하니 바라보노라니 한방눈은 어느새 나의 추억의 주머니를 건드려 놓았다. 그때 나의 고향은 연변 화룡의 한 산간 마을이었다. 북방에 자리 잡은 옛 고향의 겨울은 눈이 쉴 새 없이 내렸고 춥기만 했다. 밤새 내리는 눈은 아침이면은 몇 자 높이 쌓여서 문을 열 수도 없었다. 옛 고향의 겨울은 한가한 계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추위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는 참혹한 계절이었다. 그때 그 시절 내가 자라나며 살던 시골 농촌의 형편은 그야말로 째지게 가난했다. 우리 집 가정 생활도 기아와 빈궁의 골목에서 허덕였다.
가난한 우리 집은 김치조차 담그지 못했다. 김치 번지는 날이면 우리 엄마는 품앗이 하러 다녔다. 어머니는 양념장을 바르다가도 배추 한 입을 뜯어 나의 입에 넣어주며 나의 굶주린 창자를 달래주었다. 그리고는 힐끔힐끔 눈치를 보다가 자기도 입에 넣고는 우물우물 씹으셨다. 이 가난한 세월이 언제나 풀릴까. 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던 일이 지금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저녁이면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에 쓸 새끼를 꼬거나 가만히 짜는 일로 무디어진 손을 쉴 새 없이 놀렸다. 그때면 다른 집 아이들은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나는 엄마를 도와서 밤늦게까지 새끼를 꼬아야 했다. 그때 나는 공부보다 새끼 꼬기를 먼저 배웠다. 겨울밤의 못된 바람은 우리의 사정도 돌보아줄 줄 모르고 문풍지 사이로 째지는 울음소리를 내면서 들어왔다. 저 눈가루가 떡가루면 좋겠다. 실컷 떡이나 해먹게. 그때 나는 퐁퐁 쏟아지는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대한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가꾸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 꿈이 70여 년 세월을 잡아서 오늘의 나의 앞에 현실로 될 줄이야. 올해 내가 몇 년 만에야 옛 고향을 찾았다. 초유 사회를 실현하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옛 고향 마을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내가 소를 몰고 방목하러 다니던 동구박 오솔길은 넓은 콘크리트 길로 변했고 그 옛날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벽돌 기와집이 줄줄이 늘어섰다. 마을 백양나무 그늘 아래서는 만년을 즐겨 보내는 늙은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이며 냉장고, 가정 기물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고 흰눈처럼 하얀 시루떡을 찌는 솥가마에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라는 글입니다. 편지를 보내오신 우리 최준봉 선생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셨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이렇게 다 도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농촌에 가게 되면 네. 오히려 그 도시보다 농촌이 살기 더 좋아요. 왜냐하면 농촌은 자기의 땅이 있잖아요. 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고 뭐 본인이 뭐 채소 심고 뭐 하려고 해도 사실 그런 공간이 없는데 그렇죠. 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땅도 있고 채소를 심는 마당도 있고 앞마당 있는 그 안에 뒷마당까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살기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남방 같은 경우에는 별장을 지어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농촌 같은 그런 개념이 네. 점점 도시와 가까운 곳은 도시화되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도 가난한 농촌은 있지만 그 도시와 근접하는 곳은 특별히 동북 삼성의 교포들 살던 지역은 거의 도시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최준봉 선생님께서는 지금 연배가 70대라고 네. 하셨는데 네. 하기는 어렸을 적에는 정말 다 어렵게 사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 그러는가 하면 네. 중국 이 70대 분이 보통 이제 40년대 대생이거나 아니면 50년대 요때 대생이 하잖아요. 중국도 그때 금방 성립해서 굉장히 가난한 시기였고 네. 또 온 나라 같이 뭔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차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겪은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아사하는 일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굶어서 죽는 사람도 보고 굶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저희 부모님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굶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오죽하면 저 흰눈이
떡가루면 좋겠다. 맞아요. 라고 하셨을까 싶으네요. 특히 또 어렵고 힘들 때는 추운 겨울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겨울 되면 막 우리가 뭐 겨울에 네. 재밌게 놀고 하는데 그 시절은 옷도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그렇죠. 옷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잔혹하죠. 네. 지금이야 뭐 어디든 거의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뭐 반소매를 입고 지내는 경우도 맞아요. 많은데 최준봉 선생님께서 고향에 다녀오시면서 그 어릴 적의 어떤 한겨울의 풍경도 생각하시고 참 여러 가지 추억들로 지금은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라고 많이 느끼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재란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물새우는 내 고향.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강소성 소주시 김장혁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아들 비위, 딸 비위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외동 아들이어서 그런지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보고 아들 비위를 무척 했지요. 그런데 아내는 자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해 놓고 애를 낳자고 했어요. 나는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외동아들 아내의 성스러운 의무라고 하면서 애를 갖자고 날마다 재촉했지요. 아내는 별 수 없이 임신했는데 3개월도 안 돼 유산하고 말았어요. 나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허약한 며느리를 보신시키려고 어머니를 보고 닭을 잡아달라고 해 메고 수심리 길을 걸어 찾아오시기까지 했지요. 한 해 후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떡돌 같은 아들 낳자 온 집안은 경사가 났어요. 나는 포대기에 싼 갓난애를 꼭 껴안으면서 얼마나 속이 든든했는지 몰랐지요. 아들을 낳았기에 집안이 대를 잇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사람이란 만족이 없는가 봐요. 난 아들을 보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또 딸 비위를 하기 시작했지요. 기둥 같은 아들의 예쁜 딸애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나 아내는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딸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아파트도 없이 또 애를 낳으면 뭘 하냐고 하자 나는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애원하고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널찍한 아파트가 있고 자가용도 있지만 나에게는 딸애란 없어요. 나는 한평생 딸이 없는 유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아내도 지금에 와서는 둘째를 키우지 않는 걸 못내 후회해요. 그러나 후회 막급이지요. 나는 아들이 결혼식에서 아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 유감은 딸을 보지 못하고 너를 외동아들로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들은 절대 우리 부부의 유감을 제한하지 마라. 너희들은 뒷근심을 하지 말고 후회 없이 아들, 딸을 낳아 기르면서 후회 없이 살아라.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손자 둘이나 낳아 기르는 며느리를 두고 나는 항상 높이 칭찬했어요. 우리 집안이 훌륭한 며느리,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 바로 며느리 같은 수많은 여성들이 있기에 인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우리 민족이 번성할 것이 아닌가요? 아들 비위, 딸 비위는 집안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비위. 아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야망이 아니겠어요? 네. 아유, 정말 아들 비위, 딸 비위라고 늘 얘기하시면서도 결국은 또 외동 아들만 두셨고. 근데 이렇게 며느님이. 그러니까요. 네. 아이를 둘이나 낳으셨으니까. 그 시대에 사실 60대 분이 외동 아들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또 본인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유감이 꽤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족 분들은 아기를 둘 정도까지 그렇죠. 낳을 수 몇 있지 명씩 않나요? 낳죠. 저도 형제가 3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동생이 79년생인데 79년에 아마 9월 정도부터 이제 산하 정책이 있어서 한 가정에 1명씩 낳자. 근데 네. 소수민족은 2명까지 낳을 예,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선민족은 저희 나이 또래 때는 2명을 많이 낳죠. 근데 저보다 좀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4명 이렇게 많던데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확실히 1명씩 자라는 애가 어릴 때 보면 훨씬 옷을 잘 입고 그다음에 이제 용돈도 좀 더 있고 그렇죠, 그렇죠. 먹는 간식이 품질이 좀 달라요. 네. 근데 이 편지 사연에 보면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 중국에서도 남아 선호 사상 같은 게 있나 봐요. 너무 많습니다. 그 부사경이 네. 지금은 딸이 있는 집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남녀 비례가 너무 달라요.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들 있는 집은 장가 못 갈 가능성이 크고 또 상당히 조금 가난한 지역은 한국과 똑같이 외국에서 이제 시집 오는 경우가 이제 지금 점점 많아집니다. 아마 다 아들 낳으면 너무 좋아하고 제가 우리 애 낳을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뭐 엄청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네. 갔는데 그 산모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봤더니 딸을 낳았다고 아이고야. 시어머니와 그 남편이 네.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애를 낳고 나와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오는데 저도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사연이 지금 또 10몇 년 전만 해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니 네. 요즘은 딸 낳으면 더 좋아하는데요. 그렇긴 하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딸 낳으면 왠지 괘씸하겠죠. 아니 그게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네. 아무튼 아들 낳으면 대우가 달라지고 아직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를 낳기 전까지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우리 집 무조건 아들이다 이랬는데 딸 딱 나오니까 네. 굉장히 실망을 하고 언제 둘째 낳냐 벌써 물어보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특히 대부분 그 자녀를 키우는데 워낙 뭐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낳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둘 낳는 함께 게 자라야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하나만 낳고 왜냐하면 한 명만 낳는 주위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명만 낳는데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네.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런데 부모님은 말 안 들어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네. 지금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유, 참, 이 자녀를 본다는 게 어른들의 생각 다르고 또 우리 세대들의 생각 다르고 또 이렇게 크고 나서 자녀들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인지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와서 이렇게 네. 얘 친구들 또래들 보니까 이렇게 뭐 2명, 3명씩 다 키우는 엄마들 보면 네. 다 키워놓은 애들 보니까 막 부러운 거예요. 자식 농사를 잘 져서. 뭔가 네. 든든한 느낌이 있고 한 명이니까 조마조마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나중에 큰일이 있을 때 쟤 혼자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보다 막 드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늦둥이라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태진아가 불러주는 손자, 손녀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전해드리는 통신원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라는 프로젝트 시작한다고요? 고려인 협회는요, 수십 년의 역사와 기억이라는 이제 부제가 달린 이 프로젝트를 카자흐스탄 대통령 기록원과 함께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1937년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난 뒤부터 고려인들의 삶에 대한 역사 기록 보관소 아카이브를 이제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네. 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고려인들이 바로 그냥 협회 앞으로 자신들의 가족이 여기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막 보내오고 있고요. 또 협회 이제 담당자는 보다 좀 상세한 이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직접 인터뷰도 하고 자료를 직접 가서 취재하고 이렇게. 이 구축 사업은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고려인 역사 내 기록 보관소 구축 사업은요. 이제 현재 이 협회 상임위원회 이제 일원이기도 한 연 나탈리아 교수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대통령 기록원 측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 자료를 이제 제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이 사업이 사실상 차관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연 나탈리아 교수가 이제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가 이제 우리 대통령 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정작 이 카자흐스탄의 이 역사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인 우리 고려인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깨닫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원에 이제 이 보관되어 있는 고려인 관련 역사 자료라는 게 사실상 대부분 소련 시절에 네. 정치적 탄압, 스탈린 시기에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그러한 이제 부분, 또 그 당시에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기록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눈부시는 활약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성공시킨 것들, 기타 고려인들의 어떤 사회 각 분야, 농업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한 이런 두고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탈리아 교수는 이번에 고려인들, 또 고려인 원로들하고 인터뷰, 또 이 가장 각지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사연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사진 및 영상 자료 같은 것들 다 수집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이 다 완료되어지면 역사 기록 이제 보관소에 이제 아주 거기에 걸맞는 형태로 자료를 이제 재가공해서 네. 대통령 기록원에 이제 정식 이양을 하고 공식적인 등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벌써 가족들이 거쳐온 삶의 이야기를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충분한 자료가 좀 많이 모아지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할린 동포 과학자 한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일까요? 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제로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조관춘 회장인데요. 러시아 이름은 조드미트리입니다. 사할린 동포 3세인 그는 77년생이고요. 기술학 박사이며 현재 국립연구종합대학교 모스크바 정력공학대학 교수입니다. 2007년에 그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자협회를 접했는데 그때 가입하고 사무국장을 하다가 2019년부터는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과학기술자협회는 오늘날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과학자, 교육자, 전문가,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연합한 지역 간 사회단체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 대부분이 동포들입니다. 처음 과학기술자협회가 형성되던 시기 이건 1990년대 초기였거든요. 그때 과학기술자 분야 대표들만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인문 전공을 비롯해 여러 과학 분야의 전문가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로 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기술자협회의 주요 행사는 매년 8월 말에 열리는 한러시아의 학술대회입니다. 2021년에 이 기술대회를 오프라인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해마다 연말에는 젊은이들을 위해 별도로 청년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많은데 한민족 청년 중에서 과학 및 교육 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라는 사업이라고 조 회장이 간접합니다. 청년 학술 대회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에서 세미나를 열었고 2012년에는 나바시비르크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학교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연례 수학 정시대회를 열었으며 올해 최고의 과학자 선발대회, 올해 최고의 전문가와 올해 최고의 젊은 과학자 부문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도 실시하는데 전문과학 용어에 중점을 둔 말하기 위주의 수업으로 이렇게 한글과 기본적인 한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할린 소식은요. 사할린 동포 과학자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제러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조광춘, 러시아 이름은 조드미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조광춘 회장님이었습니다. 사할린 동포 3세십니다. 현재 국립연구종합대학교 교수를 맡고 계시는데 현재 그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과학자나 교육자 또 전문가,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연합한 지역 간의 사회단체라고 하는군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하시고 또 올해 최고의 과학자 선발대회, 올해 최고의 전문가와 올해 최고의 젊은 과학자 부분 시상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사할린 지역의 많은 동포 여러분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오빠, 내 것도 해줘. 아이, 네가 해. 무섭단 말이야. 오지 말라니까 따라와서 귀찮게 해. 위험하니까 떨어져 있어. 내 것도 불 붙여주는 거지?
붙여줄 테니까 저리 가. 오, 붙었다. 위험하니까 끝에 잡고 천천히 돌려. 이렇게? 아니, 깡통이 돌아가게 손목을 돌려야지. 오, 돌아간다. 아휴, 이제 됐으니까 난 간다. 오빠 같이 가. 어딜 따라오려고. 오빠 이것 놀이 하는데 같이 가야지. 넌 위험해서 안 돼. 나도 꼭 이것 놀이 하는데 가고 싶단 말이야. 오늘은 이것 대회라서 안 돼. 넌 대회 참석할 수도 없거든. 알아. 그럼 가서 뭐 하려고? 오빠 응원하려고. 정말? 응. 내가 우리 오빠 1등 하라고 응원할 거야. 정말이지? 그럼 따라오든가. 오빠. 왜 그래? 이것 가져가야지. 아, 맞다. 이것이 있어야 대회를 하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옆에서 오빠 챙겨줘야 된다니까. 아유,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 에휴. 오빠가 귀찮아하면서도 동생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네요. 그러게요. 동생도 오빠를 챙겨주고 사이좋은 남매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깡통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 보니까 이것 놀이를 하는 것 같네요. 2월 15일이 음력으로 정월대보름인데요. 이것은 정월대보름에 하는 민속놀이입니다. 이것은 정월 첫 번째 쥐날에 쥐를 비롯해서 해로운 동물과 액을 쫓는 뜻으로 논둑이나 밭둑에다가 불을 놓거나 불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서회희, 불싸움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음력 정월대보름 전날이나 정월대보름 밤에 횃불놀이를 겸해서 이것놀이를 하는데요. 이것은 잡귀를 쫓고 신성하게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와 함께 잡초를 태움으로써 해충의 알을 죽여 풍작을 기도하기도 하고 봄에 새싹이 날 때 거름이 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정월 첫 쥐날이나 정월대보름 전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논두렁, 밭두렁에 나가서 마른 풀에 불을 놓아 모두 태우는 풍습입니다.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풍습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오징어 게임, 2번 쥐불놀이, 3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것 놀이하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보통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이 이걸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졸라서 이것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밤이면 온 마을이 환하게 밝혀져서 마치 축제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것을 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로 이것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것 많이 해보셨죠?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저희 행복우체 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콩으로 퀴즈 한마당의 정답을 남기실 때는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고려극장의 유일한 프로 작가 한진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진 작가가 모스크바 유학 시절 당시에 유학생들 사이에서 허웅배 망명 사건이 발생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허웅배 망명 사건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허웅배 망명 사건은 1957년 11월에 모스크바에 있는 천연맹영화대학교 유학생, 북한에서 온 유학생이었던 허웅배가 주도를 해서 네. 북한에서 지금 막 강화되고 있던 일당 독재와 개인 숭배 이것을 비판하고
소련에 이렇게 망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련과 북한의 외교적인 관계도 굉장히 삐걱거리게 되고 네. 당시에 북한에서 소련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배우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학생 파견도 이렇게 주춤하고 거의 파견이 중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고려인들 측에서는 망명했던 이 망명 유학생들이 나중에 고려인들의 모국어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여러 가지로 의미와 파장을 이렇게 크게 미친 그런 사건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구소련과 북한의 외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유학생들이 많이 파견되고 있었는데 그것에서도 좀 큰 파장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 망명 네 허웅배 망명 사건 이후에 한진 작가는 어떻게 됐나요? 북한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계속 유학 생활을 했습니까? 당시 한진 작가는 한진 작가의 가족들은 다른 망명 유학생들과 달리 북한의 김일성의 최측근이었고 네. 또 북한에서도 주요 직책을 맡아서 부친이 활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핵심 요직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 개인적인 일신과 안위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네네. 그쪽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뇌를 거치다가 허웅배의 길을 따라서 돌아가지 않고 망명해서 소련에 남아서 나중에 고려인 사회에 크게 이렇게 공헌한 그런 인물로 남았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모스크바 유학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 망명 사건에 즈음해서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은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기억할 만한 게 망명 유학생들 중에 한 사람인 정추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이분도 같이 이렇게 나중에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형이 정준채라고 해서 우리 남한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1946년에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의 영화 촬영 이런 그 기록물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함으로써 거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네. 그분이 북한에서 사도성의 이야기라는 이 영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천연색 필름을 촬영을 했는데 네. 그때는 우리 그 6.25 전쟁이 일어난 뒤라 모든 게 이렇게 폭격을 당해서 그 촬영 현상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상화로 이분이 56년에 모스크바로 가서 이 자기 동생 정추 그리고 망명 유학생들 어차피 나머지 망명 유학생들이 대부분 영화대학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네. 영화대학 학생들과 밀접하게 만나고 통역도 또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그러면서 몇 달간 서로 많은 교류를 했는데 이 정준채가 돌아가면서 정말 너희들에게서 새로운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이라는 게 새로운 사상과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을 배우고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정준채는 또 북한에 들어가서 숙청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사건 이후에 모스크바 영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토론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련은 스탈린 사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1956년 2월에 스탈린의 뒤를 이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비밀 연설을 해가지고 스탈린 개인 숭배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소련 사회는 급속도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지만은 일반 생활에서는 급속도로 이렇게 자유롭고 개인 숭배도 배격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가치가 실현되는 이런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생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자유 사상을 맛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온 조국에, 이 북한에는 개인 숭배가 강화되고 일당 독재가 강화되고 또 파벌이 다른 사람들 수청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과연 남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결국에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는 사람들 이렇게 갈리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가기도 하고 또 유학생 중에 일부는 또 모스크바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 했겠네요. 그때 대부분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간 학생들은 사실은 소련에서 자유주의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고 북한에 돌아가더라도 자기들이 사회를 개혁을 해서 이렇게 소련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갔던 거죠, 대부분이. 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주의 사상에 물을 먹었다 해서 비판을 받고 나중에 숙청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은 불이익을 받고 사회에서 사라져갔던 거죠. 네. 그럼 한진 작가는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을 이제 했습니까? 예, 한진 작가는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한진 작가가 졸업을 하던 무렵에 그러니까 58년 여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허웅대의 그 망명 사건이 일어난 것은 57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듬해 여름까지 그 망명 유학생들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그랬지만은 네. 학교에서 졸업 시험을 치르고 딱 졸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한진 작가는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운이 좋게 네. 영화대학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후배들은 그 와중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방송통신 그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몇 년 뒤에 이렇게 다 졸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진 작가는 그때 마침 이렇게 졸업을 했고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허웅배 망명 사건이 뭐 한진 작가를 비롯해서 많은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줬다는 게 아무래도 자유주의에 대한 게 아니었을까요? 허웅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네. 허웅배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소련에 망명하자고 결정을 하고 남은 이 10명의 유학생들은 인생선 전체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면 조국에 남아있는 가족과 부모, 형제 모든 걸 이렇게 배반하고 네.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한 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늘 그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택했다, 올바른 길을 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사회에 네.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허웅배 사건이 미친 영향은 단지 이 유학생들의 개인 생활뿐이 아니라 네. 우리 고려인들의 그 중앙아시아의 어떤 한글 문학이나 문화예술 네. 이런 데까지 깊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고 또 북한과 소련의 이 관계 이것을 굉장히 삐걱거리게 하고 네. 양쪽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그런 계획 단초도 마련해준 그런 정말 대단히 파장이 큰 사건이었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모스크바 유학 당시에 허웅배 망명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한진 작가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